예, 지금부터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새로 한국에 이제 부임하게 될 미셸 박스틸 전 하원의원에 대해서 미국 대사에 대해서 이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어떤 관계에 좀 쏠려 있는 상황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에 가서 도대체 워싱턴에 이 바쁜 와중에 지방선거가 2달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 워싱턴에 간다고? 왜 가는데?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워싱턴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난 정치인, 미국 네. 정치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데럴 아이사. 여기서 아이사 하원의원을 만났는데 네네. 이분이 이제 공화당 중진이기도 하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외무부하고 법사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분이 그냥 중진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한국 관련해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코리아 코커스 그쪽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관세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비관세 장벽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관세가 있고 비관세가 있는데 비관세 중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있습니다. 예. 온플법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른바 테크 기업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쿠팡이든 아니면 소위 쿠팡이든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네, 넷플릭스, 그 플랫폼 구글, 기업들 말하는 겁니다. 애플, 네. 아마존 뭐 그런 메타 기업들이 예, 있는데 이 기업 관련해서 유럽 쪽에서 디지털 규제가 심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온풀법을 만들다 보니까 유럽처럼 본인들의 자국의 기업들에게 일종의 이제 차별적인 어떤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예. 그 관련해서 이 아이사 하원 의원이 이른바 쿠팡 관련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쿠팡 문제가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문제를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쿠팡 문제하고 소년보 목사님 그렇죠. 문제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를 봤을 때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쿠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분명한 입장을 좀 하고자 저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관세 협상이 어그러졌잖아요. 우리가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달러에서 뭐 우리나라 등치에 맞지 않게 더 많은 것들을 퍼주고 있는데 그렇게 관세 협상을 했는데 그게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이 비관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수가 틀리면 무역법 301조를 세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정부가 이재명은 좀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그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쿠팡이 영향력이 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알리, 그다음에 테무, 중국의 어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분을 갖다가 일단 이제 만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떠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당원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말인데 미국으로 떠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처절한 마음으로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과 함께 싸우는 어떤 전선을 구축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갑자기 또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김대식 의원이라든지 김장겸 의원이라든지 지금 출국을 또 했는데 아니 미국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는 건가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 벤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만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최고죠. 마코 루비오 장관도 만나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이디 벤스나 마코 예. 루비오 같은 경우는 포스트 트럼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 진영이 있어서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는 제일 좋은 거고요. 스콧 베센트 같은 장관 경우는 이제 재무장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을 할 때 상무부 장관하고 그 재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인데 왜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갈까? 이걸 그러니까요. 가지고 언론이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고 여당이 공격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민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동네 어떤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 이슈가 되게 중요하고 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세 협상을 다시 할 때 우리의 국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인가. 그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관세 협상을 가장 안 좋게 해냈거든요. 어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7배고 이유는 10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5,500억 달러 여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LNG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무기 사주고. 주한미군하고 예. 하면 7천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일본은 5,500억 달러고요. 그다음에 EU 같은 건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게 더 많이 퍼졌는데 그 미국에서 놀랄 정도였어요. 놀랐는데 이거 가능해? 근데 트럼프가 요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나토를 비판하면서 첫 번째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콕 집었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란과 협상을 해가지고 자국의 국적의 상선을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빼냈잖아요. 세척이나 빼냈어. 근데 그걸 왜 했을까요? 그거는요. 일본 정부 다카이치 사나의 그 총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뭐 지금 그렇죠. 최고의 근데 킴입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란과 협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어차피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더라도 이란과 협상을 하더라도 나몰라라하고 약간의 묵인이 있는데 예. 우리는 한다고 하면 이 자식들 뭐지? 중국의 씨에 대만의 씨에 알고 보니까 요번에 뭐죠? 팔레스타인에 땡큐하는 거잖아요. 이란에 예. 땡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이재명이란 한 인간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잘못된 그 이념 이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국과 함께한다.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말하기 위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중동 문제를 풀어갈 때 앞으로의 미국과의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관세 협상을 어떻게 최악을 피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헛발질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교정을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국민들은 그렇죠. 여태까지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그런 걸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 트럼프 입장에서도 예.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굳건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여튼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만나서 예. 지금 관세 협상, 이 잘못된 관세 협상이 잘못 끼워져서 우리가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게 기본이 됐잖아요. 이재명이요. 1,380원이 됐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7%가 날아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1,530원을 돌파했었습니다. 예. 그런 걸 따져보니까요. 16%가 날아간 겁니다. 야. 이게 착시 현상인데요. 이란 전쟁이 나서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관세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1,500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진짜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뭐 저의 바람이 좀 묻어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통화 스와프를 좀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통화 수합을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선거에 있어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다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 저희는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대한민국 누구와 함께 같이 갔을 때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인가, 굳건할 것인가. 트럼프가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대한 미국에 가가지고
뭐 벤스 부통령이든지 아니면 루비오 국무장관이든지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아니면 헤그세스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아들들을 만나든지 하여튼 그런 사진만 제대로 딱 나온다면 분명히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돼요. 저는 미국 입장에서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과연 누구랑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그래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용한 겁니다. 어차피 중국에 시시하고 대만에 기회를 스시하는 한번 사람, 준 거죠? 그렇죠. 예, 예. 기회도 주면서 흔들어대면서 음. 본인들이 속된 표현으로 좀 거칠게 말하면 빼먹을 거 빼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단기간에는 트럼프도 장사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갔을 때 누구랑 같이 하는 게 본인한테도 이득이고 대한민국한테 이득일까? 이거는 전 장사치 이상의 일종의 가치 동맹도 필요하다. 그렇게 좀 길게 봐야 되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통화 스와프를 해줬잖아요. 해줬죠. 그렇죠? 예. 이재명이기 때문에 안 쓰는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참.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스크는 이재명이다. 그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장도혁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또 대구를 찾아가가지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났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대구시장 선거 때문에 만나게 된 건가요? 그렇죠. 대구시장 때문에 만난 건데 네.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요. 예. 본인의 승리, 물론 본인의 승리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구시장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대구시장 말고 다른 자리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또 믿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접 뵌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분들 참모들을 좀 거두고 직접 가서 허심탄회하게 요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MBC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했을 때 종군 기장도 하고요. 무엇보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취임하자마자 다음 날 탄핵시켰잖아요. 막 싸우고 정말 맞습니다. 예, 다 그러면 기억하시지 지금 않습니까? 예. 민주당 이재명의 이 폭주하는 이재명이 요즘 어떻게 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 PD 예. PD도 그냥 좌표치고 공격하고 예. 그다음에 진행자 김상중 씨는 뭐라고 얘기했죠? 리얼 연기라고 했나요? 예. 그런 식으로 언론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예전에 KBS 기자를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언론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기자였고 또 종군 기자로서 현장에서 그 목숨을 사선을 넘나드는 그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에서 예. 자기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본인과 대한민국과 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과방위에서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전투력이 높은 그런 분이어서 네. 저는 국회에서 활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글쎄요. 빨리 좀 결론이 나왔으면 그런 바람 좀 가져봅니다. 자, 계속 지방선거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참 여러분께 뭐 이 사람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동훈이 부산 북구 갑에 출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집도 거기에다 장만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문제는 부산 북구갑이 이제 전재수가 원래 국회의원을 하던 곳인데 이번에 부산시장을 출마한다면서 보궐이 이제 열린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에 이미 박민식 후보가 북구갑에서 네. 재선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박민식 전 장관이 재선 의원 출신의 북구갑에 이미 벌써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요. 근데 갑자기 뭐 국민의힘에서 김대우 의원이 국민의힘이 무공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민주당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공천을 하자는 건데 저는 역으로 본다면 지금 후보 경쟁력이 누가 더 있습니까? 박민식 의원이 더 있어요. 박민식 전 의원이 더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게 저희 쪽이 아니라 뉴스토마토라고 예. 저쪽 아닙니까? 예. 좌파 진영 쪽에 있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국까지 합쳐서 했을 때 4자 구도가 됐을 때 예. 조국하고 박민식 전 의원이 1강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중위 예. 2강 1중 1약인데 1중이 한
네. 한 대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김두관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3자 대결을 했을 때 박민식, 김두관, 그다음에 한 전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누구한테 나오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가장 민주당에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지금 박민식 전 장관, 박민식 전 의원이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자로 됐을 때 그거를 구도가 3자가 됐을 때 우리가 질 것 같다 민주당이. 그래서 우린 후보 내지 말자. 이거는 굉장히 패배주의적 관점이고요. 이건 승리를 못한다는 어떻게 보면 당원으로서 당인으로서 당 소속하는 의원으로서 좀 부적절하다 볼 수 있고요. 저는 박민식 전 의원이 경쟁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전재수 의원하고 네 차례 맞닥뜨려서 2번 이기고 2번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2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승 이분이 2패. 예.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박민식 전 의원의 페북글 제가 잠깐 인용을 한다면 예. 누가 뭐라 해도 박민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이유도 멈출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을 잡고 7살에 처음 북구 구포에 온 저를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키워주시고 보수정치의 일임을 맡게 해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이 제 등 뒤를 지키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박민식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이잖아요. 예, 예. 아버님이 베트남에서 군인 숨지셨습니다. 출신이세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원래 보훈처였습니다. 예. 차관급인데 차관급을 장관으로 올린 거죠. 처를 부로 승격시키고 초대 장관으로 박민식 전 의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릴 때 아버지가 그 머나먼 베트남에서 순직하시고 사망하시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온 데가 북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쇼핑하듯 이것저것 가다가 여기가 될 만한 구다 해서 명함을 내미는 사람과 이 사람이 가지는 지역에 대한 정서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뭐 개인적으로 박민식 전 장관을 알지 못한다 그걸 떠나서 예.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앞서가고 있고 예. 두 번째 지역에서 계속 뛰었었고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표현이 인간 각도계라고 하더라고요. 90도로 인사를 이렇게 하신, 깍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진짜 현장에서 제가 아는 지인도 있는데 그 카톡으로 막 보내줘요. 진짜 애절하게 절실함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좀 보시면 되고 저는 지역을 너무 우습게 안다. 소위 말해서 공학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뭐 대권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가면 자연스럽게 된다. 그게 아닙니다. 누가 투표합니까? 부산 시민이 투표하셔야죠. 북구 갑 예. 구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예. 자, 근데 사실 여기에 지금 숟가락 얹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던 게 조국인데 네. 조국은 평택을로 튀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평택을에 원래 이병진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이제 공선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배지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 민주당 귀책 사유로 인해서 보궐선거 발생하면 후보 안 된다며 후보 내지 마. 막 그러면서 내가 나갈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국이야 뭐 뻔뻔하기도 하고 예, 예. 맥락이 없기도 한데 조국이요 1심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법원 가기 전에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판단받겠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교도소 가지 않았습니까? 네. 한 번이라도 반성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까? 그리고 1년인가요? 1년 있어야 되는 걸 3, 4개월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6, 7, 한 3분의 1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한테 뭐라 감나라 배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이미 민주당은요 원래는 보고를 본인들이 발생시킨 원인이 있으면 무공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없던 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조국을 위해서 과연 해줄까 안 해줄 의문인데 걸요? 예. 저는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조국이 험지 중에 험지를 내가 찾아가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험지 중에 험지면 제가 볼 때는 연수갑 아니 제가 볼 때는 하남
평택을은요 크게 이긴 곳입니다. 민주당에서. 개항 가죠, 개항. 네. 개항 가서 한번 아, 제대로 개항? 한번 붙어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른바 보수 쪽이 평택을이 만만치 않고요. 예. 거기 고덕 신도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간 보고 간 겁니다. 예. 조국 앞에 호는 이제 간인데 음흠. 전국을 쇼핑하다가 누구처럼 쇼핑을 하다가 본인은 이제 하남 가면서 하남이 아니라 평택을 가면서 여기가 험지다. 이런 아니, 식으로 뭐 자기가 얘기하면 험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어.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기가 험지냐. 어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고 제가 볼 때 하나의 뭐 비빌 언덕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청래에 대해서 정청래하고 저번에 조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합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만났잖아요. 예. 그때 뭔가 오고 갔던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후보를 낼 겁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또 보면 이제 7인회라고 해서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 의원이 지난주에 조국 나오면 우리가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번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얘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걸 보고 이제 야합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더 얘기해봐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예. 자기가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면 아니 이것저것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호남에서 싸우던가 민주당과 이중대잖아요. 민주당의 이중대, 민주당의 이중대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흡수 당하겠다는 거고 저는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정도 하면 나는 배지 안 달아도 다른 사람을 배지 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뭔가 좀 감동적인데 뭐 조국혁신당의 조국은 뭐 당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을 정도로 자기 애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조국 얘기, 한동훈 얘기는 계속하면 여러분이 좀 짜증나고 언짢아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회 소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진짜 검사 박상현 검사가 오늘 국회에서 또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서영교의 이 조작 소위 말하는 그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 선서 안 한다고요? 나가세요 해갖고 또 쫓겨났는데요. 박상현 검사가 밖으로 나와서 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국회 그 국정조사 특위란 곳에서 만약에 자신한테 마이크를 줬으면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다 풀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줄였거든요.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선서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국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했다는 청문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감찰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무슨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복을 당하는 게 그럼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무슨 증인들의 국회에 협조하러 온 사람들이지 그분들의 무슨 전리품이나 범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나온 대로 증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게 뭐 다릅니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명백히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말, 그 한마디, 그 말 왜 못합니까? 음주운전하지 않겠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사기치지 않겠다, 그런 말 왜 못합니까? 왜 제가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특검회에서 공소취소하겠다고 당대표도 말씀하시고 전임 법사위원장도 말씀하시고 지금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조사 끝나면 특검 한다면서요. 제가 선서하고 위증으로 돼도 괜찮습니다. 저 다 소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를 모멘텀을 삼아서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법치주의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계속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검사는 법이 보장한 거에 따라서 뭐 청문회든지 국정조사든지 증인이 출석할 경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 법이 보장한 기회를 그걸 좀 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을 뿐인데 그런 권리를 요구했을 뿐인데 이걸 가로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 검사의 발언 방금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전 맨 마지막
얘기가 좀 와닿는데 권력이 계속 팽창하지 않느냐. 상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사법에 의해서 예. 어떻게 보면 제한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견제를 받아야죠. 그렇죠? 괴물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우선적으로 조작 기소,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수사 예. 중인거나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박상용 검사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우려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있는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인데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떠나서 선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불법적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내가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한 겁니까? 같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틀막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박상용 검사를 데려다가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검사가 이재명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쁜 짓 해가지고 아니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받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근데 나쁜 놈들이 전성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입법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정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나쁜 놈 잡는 검사를 데려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찰했죠. 직무 정지시켰죠. 그리고 고발했죠. 출국 금지시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왜 내가 선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려는데 그거를 서면으로 내라. 아니 왜 마이크 앞에다 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실을 마주하기 힘든 두려운 민주당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 제 노트북 화면 하나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요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방금 나온 거 소식인데 쌍방울의 2인자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국조특위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필리핀에서 북한 리오남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빼박 아닙니까? 그러네요. 빼박 증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에서 박용철을 불러다가 좀 얘기하면 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아니라 기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거 완전히 뭐 거의 뭐 빼박 증거가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셈인데,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조작 증언이든지 뭐든지 만들어 가지고 국조특위란 곳에서 네. 기소를 갖다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박상용 검사의 요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박상용 검사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유시민 작가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친 짓이라고 그랬죠. 미친 짓. 그 집단으로 광기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왜 민주당 배지들이 100여 명이 넘게 예.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느냐 이게 미친 짓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네네. 아니 그냥 이쪽도 맥락 없이 무조건 공소 취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기소 자체가 조작이 됐다. 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계속 그래가지고 회유했다는 겁니다. 회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연어회. 그다음에 소주인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연어회 소주 전에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가 2023년 6월 19일 날 통화를 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회유를 당했다. 뭔가 작전이 있다.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거 6월 19일인데요. 이미 한 달 전에 5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타임머신 타고 보고를 했거든요. 타임머신 타고 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이미 얘기를 아니고요.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민석 얘기는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끝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억지 춘향으로 겁박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녹취를 갖다가 통으로는 공개 안 하고 살라미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막 공개하니까 지금 거기에 박상용 검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1억 원 손배소까지 그렇지 그럼요.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모든 것들은 진술을 토막내거나 아니면 짝 있게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원본 그대로 통째로
하라는 겁니다. 예. 아니 자신의 당당한 뜻을 사람을 따라하는 가라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보도했던 뭐 KBS 기자하고 몇몇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본질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이해찬의 가장 최근인 이화영 전 지사를 평화부지사로 만듭니다. 예. 근데 이재명은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화영이요. 알아서 800만 달러를요. 그거를 쌍방울에 김성태 팔을 비틀어서 대납을 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럼 이화영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자기가 방북하려고 한 건가? 아하.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이미 판결이 끝났습니다. 음. 이화영이 회유를 당해서 자기는 보고했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검찰이 회유를 했다 그 얘기가요 이화영의 판결에 이미 나와서 대법원에서까지 이화영이 말해서 회유당했다는 이 주장이 배척당했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게임이. 예. 그런데 이거를 계속 다시 한번 이걸 끄집어내서 겁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내용을 수사했던 검사를 뭐 박사형 검사뿐만 아니라 9명의 검사 몽땅 다 지금 아주 달달 볶고 괴롭히면서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소식만 더 다루고 그리고 김기용 대변인과의 논평은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 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법 노란봉투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뭐 저희 펜앤마이크도 물론이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했던 게 야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큰일 나니까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문제 있으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 뭐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요. 아니라 다를까 지금 노란봉투법 생기고 나서 교섭, 쟁의행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문제가 이게 공공부문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 게 물론 사기업도 있지만 네, 공기업도 잔뜩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거기도 이제 민노총 근로자도 있고 한국노총 근로자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공기관, 공공부문은 위에가 그러면 장관이고 대통령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쪽이 이제 본청이니까 우리 그쪽하고 지금 협상할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급하게 뭐 김민석이 나서가지고 사용자성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 원청이 하청을 부린다는 그 사용자성에 대해서 이거는 공공부문은 좀 제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와서 보완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책임한 게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냐면 실질적인 법적 사용자라고 하면 계약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용자 성을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 예.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노동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청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원청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원청과 하청이 있을 때 하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하고 만약에 틀어졌을 때 파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사업적 성 이걸 확대하다 보니까 원청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하청 노조가 하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청 다이렉트로 교섭을 하고 틀어지면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참 이게 보니까 지난 10일 기준으로요. 1012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의 교섭을 요구했고요. 예. 294건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접수를 해서 판단이 나온 게 27건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19건, 70%가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보니까 이거를 다투고 이걸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70%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HD 현대라고 한 예전에 현대중공업 배를 만드는 조선업체 이런 데는요. 하청업체가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도 됩니다. 예. 많거든요. 근데 이쪽을 이제 교섭도 해야 되고 수틀리마 파업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의 영역만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공공 부분, 교섭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공공 부분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대통령은 우리의 임금을 정상복구하라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되게 중대재해처벌법 맞습니다. 그렇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났을 때 예. 실질적으로 바지 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거지 그렇게 돼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레일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코레일에서 사고가 났죠 실제로.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는 코레일 사장이 뭐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민간의 영역에 대해서 거기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그래 법 통과된 다음에 부작용 있으면 고치면 되지 이렇게 나몰라라 했잖아요. 예.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뒤늦게 정부의 사업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정부 공공부문은 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 진짜 양심이 없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볼 때 뜨거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인들은 뜨거우고 민간 진짜 일자리 만들고 일자리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민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이게 불합리하니까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사양자성, 정부만 바꾸는 게 아니라 민간 영역도 저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뭐 지방선거든 뭐든 하여튼 선거 때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거지로 만든 이 법들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고 이제 와서 무너지고 자기네들한테 불똥이 튀니까 그걸 고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뭘 어떤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일단 언론 탄압을 했던 그 사람들 이거를 국민들이 좀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민석이나 하여튼 이건 뭐 정부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가장 뭐 책임을 먼저 져야 될 거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겠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좀 지고 사직을 하든지 사직을 하고 민노총에 다시 투신을 하든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기웅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관련 소식들 또 미국으로 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된 내용들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4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